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점검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그리고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 투자 심리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투자 자산의 올인, 몰빵을 통해서 한번 크게 베팅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때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심리이고 투자도 사실은 심리입니다. 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 있죠? 여러분들께서 지갑 안에 있는 돈, 그게 왜 심리라고 하냐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이만큼 돈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돈이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돈이 은행 대출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처음에 발행된 돈은 이만큼이지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이만큼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출을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권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다면 많이 불어날 거고, 정부가 대출을 억제하거나 경기가 좋지 않다면 돈이 요만큼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어나는 정도는 시장의 심리, 사람들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불어나고 어느 정도 속도로 유통이 되는지는 통화 성수라든지 통화 유통 속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다 하는 부분과, 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 돈은 또 심리입니다. 세력들이 순매수가 하면 어떤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서 이만큼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종목에 호재가 발생해서 너도 나도 주식을 많이 사고 싶다. 그래서 호가를 높여서 막 부르게 되면 이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그리고 어떤 종목은 이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만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등락률이 제일 큰 거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 위한 경쟁이 가장 컸던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종목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세력들이 판다고 봅시다. 팔면은 그 종목에 악재가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물량을 던져서 현금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가를 낮춰서 막 던지겠죠. 그러면 등락률이 낙폭이 클 겁니다. 그것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발행 통화도 이 정도이고, 주식 시장에서 순매수 하거나 순매도 하는 돈이 이 정도라고 하면 실제 어떻게 됐든 이 투입된 돈보다는 시가총액은 더 크게 변하고요. 또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발행된 돈보다 훨씬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뒤에 이런 부분들은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저 투자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게 좋아요. 보통 투자 심리를 잘 이용한다는 것은 대중의 반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의 반대의 길로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쉽게 동조하죠. 사람들이 다 예스 하는데 나 혼자 노 하면 미친놈 같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 투자 잘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우리가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때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나는 뭐 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중들과 같이 막 따라 움직이는 쪽에 속해 있었다면 투자로 성공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이 네가 옳다 이래서 움직이면 대중과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남이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남이 다 움직이더라도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로 가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든 저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사회 대중들이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큰 물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보고 때로는 따라가야 되고 때로는 뭐 반대로 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어떤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게 바로 국채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자료는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저런 돈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고해서 큰 돈 움직이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도 봐야 되겠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왜 저거 참고하느냐? 바로 국채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국채 10년물과 3년물의 어떤 금리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뭐 경기가 안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불안한데 불안하다 하면 위험 자산을 갖다가 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저기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채권도 장기 채권이 있고 단기 채권이 있어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채권 그 국채 스프레드를 통해서 국채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가 될 때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위험자산 보유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국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판단해서 안전자산 보유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채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위험자산 보유가 증가하고 그럼 주식시장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국채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 안전자산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아주 특이한 일이 있어요. 항상 투자는 특이한 일에서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요. 국채 스프레드가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국채 스프레드는 장기물 빼기 단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0 이하란 말은 마이너스란 말인데 3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준대.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만일 이제 국제 스프레드를 보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요게 기준선인 0이라고 봅시다. 0입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가 계속 안 좋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채권 보유가 늘어나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0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게 다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때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데 국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위험자산 보유가 증가한다 그랬죠. 열에 올라가는 시기에 떨어졌다가 탁 올라가는 시기에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채권에도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말이 되냐고 10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돈 더 주고 이게 채권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위험자산 보유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때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뭐 시장이 안 좋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자산 보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별로 재미가 없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0 이하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갑자기 위험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늘어나요.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럼 저때 무엇이 생기냐면 거품 생깁니다. 거품이. 항상 거품이 생길 때 이상현상이 빵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거품이 생길 때
거품이 터집니다. 거품이 안 생길 때는 터지는 게 없어요. 터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국 같은 증시, 미국이 뭐 하락하니 상승하니 참 말도 많은데 이런 국제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제 지난 과거를 한번 추정해 본다면 미국 국채 좀 이따 볼 겁니다만은 스프레드가 장단기 어떤 스프레드가 0 이하로 아직 떨어진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터지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보다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국제 스프레드가 0 이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희한한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0 이하가 되면 이제 이럴 때 있다가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면 국제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확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기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험자산 보유가 막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거품이 빵 생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빵 터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보통 금융위기가 이뤄옵니다. 이렇게 0을 찍고 나면 거품이 안 생겼다가 금융위기가 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굉장히 난 좀 투자금을 지키고 싶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국채 스프레드가 0 이하로 가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 당장 내가 현금 보유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현금 보유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주식 보유를 이만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식에서 이만큼 매도가 일어나면 다시 여기 주식을 되사서 복리를 누리려고 팔면은 다시 샀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그죠? 샀는데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국채 스프레드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는 주식이 이렇게 팔리면 그냥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되사지 않고. 또 팔리면 현금으로 들고 있고 주식을 되사지 않는 겁니다. 또 팔리면 현금으로 들고 있고 주식을 되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요. 현금 보유 비중은 늘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 현금 보유 비중은 이거는 자꾸 늘렸다가 언제 쓰느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국제 스프레드가 늘어나면 안전자산 보유를 이제 보다는 위험자산 보유로 가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이 거품이 터진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이 보유한 현금을 쓰는 거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를 늘어가는 것이 좋고,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좀 위험해요. 저건 아무나는,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욕을 권장합니다. 욕을 권장하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래 이제, 이렇게 국채 스프레드를 봤을 때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 오히려 더 늘립니다. 투자 비중을 늘려서 요 초입에 늘리는 게 좋아요. 올라올 때 늘리든가 요때 많이 늘려서 남들이 다 좋다고 우리 꼭 최근에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있죠. 가상화폐 그 분위기 잘 기억하세요. 보통 거품일 때는 그런 분위기니까 다 똑같아요. 뭐든지 가상화폐 분위기가 일어나서 서점에 가면 가상화폐 책이 일단 많아요. 또 그리고 심지어 뭐 지나가는 어르신들께서도 가상화폐가 뭔지 물어보고 뭐 가게 갈 때마다 부동산 갈 때마다 어딜 갈 때마다 가상화폐 이야기하면 이제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또 요거를 좀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가면 예전에 가상화폐 이전에는 또 부동산 괜찮았잖아요. 부동산 남들이 갭 투자한다 하고 또 서점에 가면 갭 투자 관련 책이 엄청 많을 때 너도 나도 뭐 집을 갖다가 대출 받아서 여러 채 산다고 이야기할 때 과감하게 팔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그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붐이 일었을 때 또 뭐 그리고 뭐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또 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런 모여가지고 할 때가 많았어요. 뭐 밖에 나서면 할 때. 그럴 때 나도 밖에 같이 따라 나갔냐? 아니면은 나가진 않았지만 거기 동조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였냐를 생각해보고 같이 움직였다면 무조건 보수적인 투자자로 하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거품이 빵 터졌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봅시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돈도 심리고 투자도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스프레드를 가지고 심리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한번 특이한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시다. 자, 미국의 10년과 2년 금리 차이입니다. 국제 스프레드인데, 요 밑에 요 표 있죠, 요 표. 요렇게 보면 요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때가 있었죠. 그리고 요렇게 표시된 부분은, 미국에서 이때 그 불황이었다. 라고 경기 침체가 왔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예전 금융위 때 예를 들자면, 이럴 때 이제 국채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경기를 좋지 않게 봤죠. 그러니까 저럴 땐 거품이 생길 리가 없잖아.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특이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력이 복구를 하겠죠. 복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국채 스프레드가 늘어가면서 위험자산 보유를 증가하면서 거품이 빵빵빵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때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 현상을 발견했을 때 주식 이만큼 보유했다면 주식 보유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만큼 현금을 내려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유했던 현금을 2008년도 거품이 빵 터졌을 때 다시 주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이게 보수적인 투자의 방법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주식이 TV에 나오는 횟수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해보고 또 시장 수급도 판단해보고 또 시장에 나온 리포트 판단해보고 분위기를 판단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폐처럼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시중에 가면 주식책이 많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미련 없이 그냥 이거는 분할 매도 이거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가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분할 회수를 줄이거나 뭐 한 번, 두 번 만에 끝내든가 세 번 만에 끝내든가 아니면 한 방에 끝내든가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끝내고 나오는 겁니다. 들고 있다가 거품 빵 터지면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사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특이한 사항 요건 누구나 다 판단하기 쉬울 거니까 특이한 사항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런 요거 보면 자, 좀 넓혀서 봅시다.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지금 국제 스프레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잠시 오를 때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이래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보면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거품이 별로 안 생겨요. 저럴 때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뭐 주식 말고 다른 거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들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방법이 없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냥 현금 50% 주식 50% 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래 보면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 중간도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런 거죠. 현금 50%, 주식 50% 들고 있는데 주식에서 이것도 한 30%는 주식 한참 물고 있고 한 20% 정도 다시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요. 이런 식으로 될 때 보통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요 안에서만 보면 요 구간은 어떤 사람들 위험이 할 때 요 구간은 주식 비중을 늘려갈 때잖아요. 안전자산 보다는 위험자산을 확
위험 자산을 보유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런 때는 그죠? 그럴 때 요 20%를 썼다가 뺐다가 썼다가 뺐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시 올라갈란지 안 올라갈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 심리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한 10년치를 갖다가 해서 국고채 10년과 국고채 3년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10년과 3년입니다. 스프레드를 보면 뭐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 1년을 해볼까요? 2017년을 합시다. 16년을 할까요?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투자 심리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기 국제 스프레드를 보다가 이게 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와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 정시가 어떻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우리나라 정시가 어떻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은 위험 자산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늘렸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다가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일단은 뭐 국채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는 좀 그렇다라고 보면 되죠. 또 그리고 투자 심리를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어떻다라고 느끼는 건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100을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뭐 업황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도 뭐 그렇게 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투자 심리는 좋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전 세계가 어떤지 잠시 살펴보는 겁니다. 세계. 뭐 투자 심리를 대충 투자 심리는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실업률 이런 걸 보고 대충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볼 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세계 1등부터 해서 요 정도예요. 세계 나라가 몇 개입니까? 굉장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가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가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어요. 자원도 많고 석유도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은. 조그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것은 엄청나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잠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2018년도는 괜찮았고 2019년도는 2018년보다 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앞서 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앞서 본 지표 미국 사람들도 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좀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분들은 좀 미국에서 내는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은 신흥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로 봐도 되고요. 물가 상승률로 봐도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금리가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들이 신흥국 아닙니까? 자,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멕시코, 러시아, 인도, 브라질 많이 들어보셨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도 물론 그렇고요. 자, 이런 나라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렇게 색깔이 좀 칠해진 요 위쪽에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이게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83만 997배가 증가했대요. 작년보다. 저기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 나라는 아마 저 정부에서 석유 팔아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뭐
명절에 돼지고기 나눠주고 뭐 대학 들어가면 다 노트북 주고 막 그래 돈을 막 퍼준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석유 많아도 돈 퍼주는 데는 장사 없어요. 돈 있으면 좀 아껴가지고 좀 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지 다 써서 갈라 먹어버리면 헛방입니다. 예전에 제가 노예의 탄생이라는 동영상 한번 강의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인데 그중에서 빚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미래 수익을 내가 현재 당겨 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부자로 가는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가치를 현재 당겨 가지고 또 다른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고 어떤 사람들은 소비에 써버린다 했다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는 사람과 소비를 써서 소비에 써서 날려버리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런 나라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어떤 석유라는 어떤 미래 수입을 가지고 자기 자원을 팔아가지고 소비로서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아르헨티나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개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물가 상승도 높고 금리도 높고 실업도 굉장히 높다 이 말이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나라하고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 아닙니까? 말도 안 돼. 다시 한번 볼까요? 국내 총생산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이고 자원도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산 덕분에 세계에서 몇 위야 이게 신흥국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터키 이런 나라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시가 앞으로 2019년도에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또 뭐 어쨌든 이 신흥국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팔 게 아닌데 우리가 저기 바스켓 매매 그러니까 어떤 신흥국을 통짜배기로 묶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를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팔렸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좀 사서 좀 물량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면서 재평가가 일어난다면 국내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고 또 기업 실적을 봐도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이렇게 투자 심리를 볼 때는 다른 나라하고 같이 신흥국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그래도 2018년도 보다는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뭐 이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대중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나는 대중과 함께 움직이는 적이 굉장히 많았다. 동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다 뭔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현금 50%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들고 있다가 아까 전에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사인을 준다 했죠.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2008년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벌써 2006년도부터 이렇게 사인을 줬다 아닙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서 사인을 줬습니다. 저럴 때는 막 욕심내지 말고 서서히 조금씩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만 가지고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심리를 점검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가지고서도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또 뭐 통화 성수, 통화 유통 속도를 가지고서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심리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거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